안녕하세요. 발드로프반 문학에서 발명하기 강사 송금나입니다. 어르신 여러분들 안녕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지금 문학이 필요하다 서문 2를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과 시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이 발명된 이유를 오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네두안나는 자기 이름을 지었을 때와 같은 목적으로 신전찬가를 지었다. 그 목적은 바로 초월적 힘을 쟁취하는 것이었다. 그녀가 믿었던 문학의 전능성은 오래도록 살아남아서 고대 세계의 가장 성스러운 기록물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 가령 에네두안나가 죽고 8세기가 흐른 뒤 힌두교 베다 경전에서 나샤티아와 다스라라는 쌍둥이 신을 칭송할 때 은유족 지규가 등장했다. 그로부터 8세기가 지나서 에덴 동산의 죽음이 다가온다고 적힌 히브리 율법에선 두음법 첫 음절에서 특정 음소를 반복하는 것이 활용되었다. 반세기가 더 지나서 하늘과 대지의 두 신이 어떻게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를 탄생시켰는지 밝힌 그리스 신통기에선 시적 반복이 자주 사용되었다. 문학이 태동기엔 경전과 문학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너무 긴밀하게 연결된 탓에 실제로 문학과 경전은 동일한 의미를 지녔을 것으로 보인다. 바로 기록된 것이라는 뜻이다. 이 둘은 결국 같은 것을 말하는 두 가지 방식이 없다. 무엇 때문에 고대인은 문학을 숭배하게 되었을까? 에네두안나를 비롯한 여러 조상들은 문학에서 어떤 위대한 힘을 감지했을까? 여러 가지 힘이 있었을 테지만 특히 두 가지가 두드러졌다. 첫 번째 위대한 힘은 바로 서술이었다. 우리가 흔히 말로 하면 스토리이다. 스토리는 여러 사건을 연결했다. 그리고 처음과 끝을 제공했다. 그래서 스토리는 우주는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었다. 중앙아프리카의 한 우화를 보면 아나우악 고원에서 아즈텍보다 앞서 살았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어둠 속에 신들이 다 모였다. 빛을 만들기 위해 그들은 연료가 필요했다. 그러자 거만한 테쿠시스테카틀이 불 속으로 뛰어들겠다고 자청했다. 하지만 불꽃의 뜨거운 열기에 겁이 났는지 테쿠시스테카틀은 그 앞에서 머뭇거렸다. 불꽃이 사그라지려 하자 병들고 절름발이인 나나우아친이 훌쩍 뛰어들었고 결국 태양이 되었다. 테쿠시스테카틀은 수치심에 그 뒤를 따라 뛰어들었다. 달이 되었다. 또 스토리는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다. 기원전 2320년경 고대 이집트 왕국의 사카라 피라미드 기록물엔 이렇게 적혀 있다. 선한 영혼은 동쪽 하늘 배를 저어 갈대밭의 물길을 가로질러 갈 것이다. 문학은 사랑, 경의, 믿음 같은 감정을 자극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문학의 두 번째 위대한 힘이다. 이러한 감정은 워낙 막강해 삶을 괴롭히는 악마들을 막아낼 수 있었다. 에네두안나가 떠나고 3세기가 흐른 뒤 달을 숭배하는 우르의 다른 신전에서는 외로움의 악마에 대항하고자 슈신에게 바치는 사랑의 기도를 노래했다. 오 난군이여 나 그대에게 자유롭게 요청하노니 나의 주인이 되어주소서. 내 손길에 그대의 전당을 활짝 열고서 그대의 사랑으로 내 어두운 밤을 감미롭게 하소서. 인도의 베다 시대에 완성된 시니타를 보면 두려움의 악마에 대항하고자 자작나무 껍질에 타르 잉크로 이렇게 적었다. 위대한 번개의 신이여 힘의 문들을 활짝 열고 우리를 영웅으로 만들어 주소서. 가슴을 울리고 우주를 설명하는 이러한 글귀는 문학의 어둠 속에서 우리를 지원하고 이끌어준다던 에네두엔나의 믿음을 계승하고 있다. 오 생명을 주시는 이여 세상 만물을 환히 비추소서. 우리는 에네두엔나에게서 문학의 두 가지 힘, 즉 이야기와 감정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하면 그 힘들을 하늘에서 끌어와 우리 스스로 새벽을 여는 자가 되는지 그 방법을 알아낼 수 있다. 에네두안나의 다른 창작물.
에네드 한나는 문학을 불멸의 경전으로만 보지 않았다. 세속적 발명품으로 취급하기도 했다. 다시 말해서 일종의 테크놀로지, 말하자면 기술, 혹은 그 기술을 적용해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한 장치로 여겼다. 현 시대를 사는 우리는 흔히 테크놀로지를 강철과 실리콘으로 만든 기계장치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에네드 한나가 살던 시대에도 테크놀로지는 구리와 청동, 주석으로 교묘하게 짜맞춘 장치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테크놀로지가 꼭 금속으로 주조될 필요는 없다. 점토나 종이, 잉크, 심지어 숨결까지 어떤 물질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 공학, 엔지니어링의 초창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테크놀로지란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간이 고안해낸 모든 것을 일컫는 말임을 알 수 있다. 추위를 해결하고자 불을 다스리는 기술이 고안되었다. 일례로 황하유역의 구석기 인류는 석회암에 구덩이를 파서 불을 피웠다. 굶주림을 해결하고자 동물을 사냥하는 기술이 고안되었다. 일례로 홍적세의 원시 인류는 탄자니아의 개울에서 주운 귀화음으로 돌칼을 만들었다.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모르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휘파람 부는 기술이 고안되었다. 일례로 고 아메리칸 인디언은 새 뼈에 구멍을 뚫어 호각을 만들었다. 에네드 한나가 간파했듯이 문학도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울 수 있다. 실제로 에네드 한나가 문학에 끌렸던 이유도 문학이 원시 테크놀로지와는 다른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되었기 때문이다. 바로 우리 지구를 길들이는 일이다. 불과 칼과 호각은 추운 밤과 배고픈 상황과 불확실한 미래를 온기와 자양분과 정보로 바꿈으로써 물리적 환경을 우리 뜻대로 굴복시켰다. 이러한 원시적 과업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언제 어디서나 필요하다. 이는 오늘날에도 가장 미래지향적인 공학의 목표로 남아있다. 드론, 전화기, 알고리즘, 가상현실, 스마트홈은 데이터를 비롯한 온갖 것을 실어 나르도록 구축되었다. 시공간을 우리의 필요와 욕구의 연장선으로 바꾼 것이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비인간 세상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 도전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다. 인간은 본래 갖가지 의문을 품는다. 우리는 왜 여기에 있을까? 시간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인간은 엉뚱한 욕망과 억제할 수 없는 열정과 가슴 찢어지는 슬픔을 느낀다. 과학적 말하자면 인간은 결국 뇌를 이고 산다는 게 문제다. 인간의 뇌는 답할 수 없는 온갖 문제를 제기하고 온갖 감정에 수시로 휘둘린다. 그런 감정에 따라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해로운 것들을 탐닉하고 존재하지 않은 것들을 두려워하며 노화나 죽음처럼 피할 수 없는 속성에 대해 분노하기도 한다. 과학자들이 최근에 알아냈듯이 이러한 문제가 인간에게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우리와 가까운 동물들은 우리의 신경회로 중 일부를 공유한다. 그래서 침팬지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코끼리는 종족의 죽음을 애도한다. 개는 외로움을 느끼고 영양은 겁을 집어먹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과 나의 머리에 든 하드웨어는 유난히 정교하다. 이 말은 곧 우리에게 유난히 심오한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다. 우리는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두고도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낀다. 친구가 1000명이나 있는데도 외로움에 시달리고 눈부시게 환한 거리를 거닐면서도 천지가 흐릿해 보인다고 토로한다. 이러한 문제는 너무나 깊고 넓게 퍼져 있는 데다 눈에 보이지도 않아서 어떠한 테크놀로지로도 포착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에네드 한나는 지구라트 시가를 비롯해 여러 독창적인 문학 경전에서 이러한 문제를 이미 다루었다. 이러한 작품들은 스토리라는 문학의 위대한 힘을 이용하여 서술적 목적으로 실존적 의구심을 풀어냈다. 그리고 감정이라는 문학의 위대한 힘을 이용하여 불안정한 영혼의 연대감과 용기를 불어넣었다. 지금으로서는 알 길이 없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에네드 한나의 뒤를 잇는 작가들은 마법 같은 초자연적 현상의 도움 없이도 문학의 기여와 스위치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었다. 그들의 삶의 여러 의문에 답하려고 스토리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마음의 위로와 희망을 심어주려고 감정을 자극할 수 있었다. 그들은 새로운 세계를, 더 나아가 새로운 내세까지 설계할 수 있었다. 에네두엔나가 우리에 도착한 지 2000년이 지난 기원전 1000년 무렵 문학은 성직자나 의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희망과 위안을 제공한다는 명성을 얻었다. 주나라 의사들이 뼈는 고칠 수 있지만 슬픔은 고칠 수 없다고 고백했을 때 양쯔강 습지에서는 어느 안학은 대나무에 다음과 같은 서정적 치유법을 적어 놓았다. 당신이 붉은 발 거위와 야생 오리를 사냥해서 돌아오면 우리는 비단처럼 부드러운 노래를 부르며 축제를 벌일 거예요. 그리고 나는 기도할 거예요. 백발이 되도록 오래오래 당신 품에 안겨 있기를. 치료 주술사는 물약과 연고가 떨어질 수 있다. 신들은 홀연히 사라지거나 냉담해질 수 있다. 그러나 문학은 여전히 마음을 치유하고 영혼을 고양시킬 수 있다. 그게 바로 문학이 하는 일이다. 문학은 인간 생물학에서 제기되는 심리적 도전에 맞서도록 돕는 서술적, 감정적 테크놀로지였다. 아울러 인간으로 존재하는 데서 제기되는 의심과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발명품이었다. 선조들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 테크놀로지는 작동을 멈추지 않았다. 문학을 활용한 선조들의 청사진. 선조들은 문학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대단한 발명품으로 취급했다.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발명품으로 취급했다. 각 발명품은 고유한 용도가 있어서 각기 다른 복잡한 회로를 작동시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심리를 자극했다. 어떤 발명품은 슬픔을 달래주었고 어떤 발명품은 외로움을 없애주었다. 아울러 불안감을 덜어주거나 트라우마 증상을 치유하거나 희망을 안기거나 즐거움을 배가시키거나 사랑을 부추기거나 평온함을 유도하기도 했다. 만들어진 방식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발명품은 어쩌다 우연히 발견되었다. 그러다 에네두엔나가 떠나고 대략 100세대가 흐른 기원전 500년경 획기적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선조들이 발명품 찾기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 선조들은 문학작품에 숨겨진 발명품을 하나씩 찾아냈다. 정신 건강과 행복을 나날이 개선하고자 전 세계 도서관을 뒤져서 찾아낸 발명품을 도구 상자에 차곡차곡 모았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몇 세기 만에 갑자기 중단돼 버렸다. 도구 상자에 새로운 발명품이 추가되기는커녕 기존 발명품조차 점점 방치되었다. 왜 잊어버리게 되었는지 궁금한가? 그리고 현대의 중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왜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할 도구로서 문학을 활용하라고 가르치지 않는지 궁금한가? 이 책의 종결부인 코다에서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건강과 행복을 촉진하는 부스터들을 다시 작동시킬 수 있도록 우리는 먼저 선조들이 발굴했던 독창적 발명품을 다시 찾아내서 정지된 플라이휠의 먼지를 털어내고 부식된 회로를 수리할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 선조들의 낡은 발명품 찾기 방법에 참신한 방법 두어 가지를 추가하여 도구 상자를 몇 배 더 확장시킬 것이다. 작가가 주장한 참신한 발명품 찾기. 첫째, 우리는 선조들이 속세를 떠난 후 수세기 동안 창작된 방대한 문학에 눈을 돌릴 것이다. 선조들의 방법을 활용하여 현대소설가, 르네상스 시대의 희곡, 동요와 슈퍼히어로의 만화, 범죄소설과 애니메이션, 사랑 노래와 황금 시간대 드라마, 노예 이야기와 외계인 소재 영화, 만화 회고록 선조들의 방법과 21세기의 신경과학을 접목할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신경과학자들은 우리가 소설과 시, 영화와 만화책을 소비하는 동안 맥박 모니터, 시선 추적기, 뇌 스캐너 등 다양한 장치를 이용해 우리 머릿속을 들여다보았다. 이러한 과학 프로젝트는 아직 초기 단계라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고 미해결된 문제가 쌓여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사실만으로도 상당히 흥미진진하다. 심리학과 정신의학 연구에서 이미 확립된 부분에 이러한 사실을 접목하면 문학 발명품이 뇌의 각기 다른 영역과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정교한 그림이 완성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감정센터인 편도체, 상상력 허브인 디폴트 모드는 정교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휴식을 취할 때 작동하는 뇌, 정신적 교점이라는 두 정엽, 심장 연화제인 공감 시스템, 전지전능한 고양기라는 전두엽 뉴런, 쾌감 주입기라는 미상핵, 환각제의 경로라는 시각 피질 같은 뇌의 각 영역과 문학 발명품이 교감하여 우울증을 완화하고 불안감을 덜어주고 지능을 향상시키고 정신력을 키우고 창의성을 불붙이고 자신감을 불어넣는 등 수많은 심리적 혜택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선조들은 자신들이 인지하던 것보다 더 옳았다. 에네두엔나가 달빛 속에서 이뤄낸 공학적 위협을 필두로 새롭고 멋진 발명품이 끊임없이 생겨났다. 그 발명품은 우리 마음을 치유하고 정신을 고양시키고 생기를 불어넣으며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면서 문학을 풍성하게 가꿔주었다. 자, 이제 다시 미래로 돌아가자. 선조들의 옛 방법과 그 이면에 숨겨진 현대 과학을 찾아보자. 책장을 넘겨서 먼동이 튼 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보자. 네, 여기까지 이 작가가 문학에서 에네두엔나가 최초의 이제 에네두엔나의 문학에서 그 문학이 왜 문학이 탄생했으며 또 문학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거였어요.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듣다 보면은 우리 민족에게도 여러 가지 발명품을 발견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정신적인 그런 위로를 이제 2부에서는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민족 노래 중에 엄마 손은 약손이라는 그 아이를 볼 때 엄마 손은 약손 누구누구 배는 똥배라고 하면서 문질러 주면은 아이가 좋아하죠. 그 다음에 안정되고 위로를 받죠. 그 이제 의사가 없었던 시절에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그 노래였어요. 그것이 처음에는 이제 말로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음률이 이제 생기면서 이제 이렇게 노래로 중얼중얼 하면서 아이의 배를 쓰다듬어 주게 되죠. 엄마 손은 약손, 누구 배는 똥배 이러면서 이제 문질러 주면은 배도 따뜻해, 배꼽 주위가 따뜻해지면서 이제 낫기도 하고 배도 이제 진정이 되고 또 아기 마음도 이제 편안해져서 잠을 이루게 되죠. 뭐 거창하게 문학이라고 하니까 뭐 거창하게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가장 그 기본적인 거죠. 우리들이 그 동요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 동요도 가장 기본적인 정말 심오한 뜻을 많이 가진 그런 노래들이 다 시에서 출발해서 노래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동시에서 출발해서 노래로 만들어지기도 하죠. 이제 이 노래뿐만 아니라 그 자장가가 있어요. 자장가가 있죠. 뭐 우리는 이제 흔히들 브람스의 자장가, 뭐 누구의 자장가 하면서 하는데 아이들에게 우리 정서에 맞는 이제 자장가가 있죠. 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검둥개야 짖지 마라 꼬꼬다가 울지 마라 자장 우리 아기 금자동아 옥자동아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이런 식의 이제 노래를 불러주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아이는 처음에는 좀 굉장히 귀 기울여서 들어요. 근데 이제 그 노래를 속에는 이제 스토리가 있죠. 검둥개도 짖지 말고 아이가 자니까 검둥개도 짖지 말고
꼬꼬닥도 울지 말라는 거죠. 조용히 하라는 거죠. 아이가 자니까. 그리고 이제 금자동아, 옥자동아. 금과 같이 옥과 같이 귀한 우리 아기라는 뜻이죠. 근데 아이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이제 운율도 이제 되게 좋죠. 짜장 짜장 우리 아가 굉장히 한국적이에요. 노래가. 아이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스르르 잠이 들죠. 뭐 잘 자라 내 아기. 이제 그 노래를 부르다 보면은 나중에는 음이 좀 높아져요. 근데 그 노래보다는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검둥개야 짖지 마라 이제 그렇게 노래를 하면은 그 자장가를 부르면 이제 아이는 너무 좋아하죠. 한국인의 이제 그 특성에 맞는 한국인의 DNA를 일깨우는 그런 자장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 손은 약손, 아기 배는 똥배라고 하는 그 이제 그 노래도 이제 엄마의 이제 그 사랑, 엄마가 아기에는 전지전능한 존재죠. 그런 전지전능한 존재에게 자기 몸을 맡긴다는 게 얼마나 푸근하겠어요. 그런 이제 그런 힘이 있죠. 그래서 문학을 우리 어르신들이 좀 어렵게 문학에서 뭘 발명을 한다라고 하니까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이 플래처라는 사람, 앵거스 플래처라는 사람이 굉장히 거창하게 뭐 외국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름의 이제 에네드 한나라는 그 공주 여신을 이제 등장시켜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이것은 서양 위주의 그런 시각에서 이제 쓴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문화에서 나오는 문학의 힘을 우리 문학 속에서 우리 그 고대 문학, 우리 전래 우리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학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용과 힘들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과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오늘 제가 이제 이 텍스트가 되게 많이 길어서 빨리 읽느라고 좀 그런 오타도 좀 있긴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우리 민족에게 어떠한 문학이 또 숨어 있나 그런 것을 한번 발명을 좀 발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재밌으셨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요, 서론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여태까지는 저희가 서론이 아니었고 서문이었어요. 이 책에 이제 대체적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내용에 대한 이미 이제 한 권을 다 읽었어요.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하나 챕터에 들어가면은 이제 어떤 이제 영화나 음악이나 만화 어떤 문화에 대해서 문학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그 속에서 발명한 25가지의 이제 그 발명품을 나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신경과학, 정신과적인, 심리학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서론 1, 잃어버린 테크놀로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어르신들과 얘기하겠는데요. 사실 뭐 테크놀로지라고 하지만 그 에네드 헨나가 문학으로 또 그 이후에 이제 그 작가들이 문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정신을 치료했다라는 그 테크놀로지인데요. 다음에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뭐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 어려운 말로 적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또 들어보면 그렇게 큰 내용도 아니에요. 그냥 재미있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깊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우리 어르신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